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를 가리는 당내 경선에서 박광원, 윤영찬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잦아드는가 싶었던 공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앞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탈당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전국 20곳에서 진행됐던 민주당 추가 경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객 공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서울 은평 을에선 비명계 현역 강병원 의원이 친명계 원외 인사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던 박광원 의원도 친명계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을입니다. 김우영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시 정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역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공개 반발했던 의원들도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친명계 도전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김한정 의원 역시 비례 김병주 의원에게 본선 진출권을 내줬습니다.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해숙, 정춘숙, 이용빈, 그리고 친명계 김의겸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해 현역 의원 8명이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친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복귀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부평을에서 공천 배제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결국 민주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총선 승리보단 반대 세력 제거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민주당은 가짜라며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 탈당파 의원 모임인 민주연대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역시 컷오프로 탈당이 예상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당 잔류로 공천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가는 듯했지만 경선에서 비명계가 대거 탈락하면서 계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의 강에 빠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작다는 평가를 받던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서갑에 공천한 게 불씨를 댕겼습니다. 컷오프된 이 지역 현역 홍석준 의원은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당 공관위는 이런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점수차가 컸지만 너무 빨리 발표하면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어 늦춘 거라며 시스템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까지 대구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상황. 당 일각에선 친박 인사에 잇따른 TK 공천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방법 없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이제 큰 목표를 향해서 서울 강남과 영남권에 적용하는 국민추천제를 놓고도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지역구가 대상에 포함되며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이채익 의원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겁니다. 서울 강남병 현역 유경준 의원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한 당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고 그러면은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러서 공천하고 하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연일 강조하지만 친박 끌어안기를 통한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꾀하는 여당 지도부는
내심 이번 논란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애초 오늘까지였던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모레까지 이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일중 공관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신청자들을 위해 이틀 연장했고 접수가 늦어져도 면접 일정은 더 늦추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영입 인재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각각 출범 당시 야심차게 기대했던 목표보다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총선 경고등이 켜지자 양당 모두 반등의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자 도생 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3지대 세력이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출마 지역구를 공개하겠다며 여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10일 오후 3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의 출마 지역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마냥 늦출 수는 없고요.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라고 제가 말한 적은 없고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탄핵의 강과 조국의 강을 싸잡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다시 유형화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의 강을 거슬러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줬다가 다시 경선시키고 뭐 이런 상황 등을 봤을 때 호떡 공천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이런 행보엔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각각 1%와 2%로 거대 양당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합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지지율 4%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친문 핵심 민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류 무산이, 개혁신당은 여당에서 현역 의원을 한 명도 영입하지 못한 게 뼈아픈 대목으로 꼽힙니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거대 양당을 떠날 만큼 두 정당이 아직까진 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양대 제3지대 세력의 성패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추가 합류되는 의원들이나 합류되는 정치인들과 함께 또 전체적인 공천 상황들을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 대결로 제대로 된 승부를 하게 되면 저희 개혁신당 지지율도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압도적인 인물론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빅텐트 무산 이후 제3지대 바람이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평가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딛고 일어서려는 양당의 이슈몰이 시도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주차에 들어서면서 의료 현장은 한계에 달한 모습입니다. 남은 의료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병실을 합치고 줄어든 수입에 맞춰 인건비 절감에도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남아있던 전임의도 속속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차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취소와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돈만 생각하고 그냥 환자를 보기를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게 내 돈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누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의사가 그거 할 도리. 병원 속 사정도 정상은 아닙니다. 의료진 공백으로 신규 입원이 크게 줄면서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들도 비상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대병원은 1,000개 넘는 병상의 가동률이 절반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했고, 충북대병원은 환자 수가 적은 입원 병동을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제주대병원도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며 줄어든 의료 인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중 일부는 줄어든 환자 수에 따라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게 무급 휴가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강제 지금 휴가까지 지금 권하고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노조에서는 결사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사정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료 공백으로 진료 차질이 커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 행동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저녁 8시쯤 조사를 마친 주 위원장은 경찰에 아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면서 경찰과 다음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젊은 세대들의 자발적인 포기라 의협 차원에서 개입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모레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12일에는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는 병원을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지우라는 등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작성자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성자의 구체적인 신분 등을 추가로 특정해 실제 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겨뤘던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결국 중도 사퇴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향후 헤일리 지지층의 움직임이 대선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지 15곳 가운데 14곳에서 패배한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결국 중도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후보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My mother, a first-generation immigrant, got to vote for her daughter for president. Only in America. I am filled with the gratitude.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긴 했지만 끝내 지지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It i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And I hope he does that. 더 나아가 지금 의회에는 지도자가 아닌 추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친 트럼프 인사들이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반동맹 정책에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Standing by our allies in Ukraine, Israel, and Taiwan is a moral imperative. But it's also more than that. If we retreat further, there will be more war, not less. 헤일리의 사퇴 발표 직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헤일리를 조롱했습니다. 전날 밤 기록적인 참패를 안았다며 버몬트에서의 유일한 승리도 민주당원들의 투표 덕분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헤일리 지지층에 적극적인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헤일리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은 다르다며 민주주의와 나토 동맹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딘 필립스도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은 일찌감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본선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헤일리는 경선 후보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해 자신을 지지한 중도층 표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그 전에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연준 의장.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언젠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방침을 유지하며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치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전에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물가 상승률 2%가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까운 미래에 침체에 빠질 증거나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은행권 반발 속에 추진되는 자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제안된 규제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1월 구인 규모가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월 구인 건수는 890만 건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전반적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을 불렀던 국제 곡물가가 지난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과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간식 꽈배기.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잡지만 사장님 마음은 무겁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가격을 안 올렸는데 껑충 뛴 밀가루와 콩기름값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한 20% 오르고요. 내릴 때는 한 5% 정도 내렸어요.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밀가루 원재료인 소맥과 대두유 수입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4분기에 2022년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의 경우 2022년 4분기 원재료 값이 정점을 찍은 뒤 1년 만에 31%나 떨어졌지만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은 수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식용유의 경우는 원재료 값이 34% 떨어질 동안 소비자 가격은 4%도 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도 올해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 상태라며 업계의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측은 몇 달 전에 산 국제 곡물 가격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려면 시차가 있는 데다 국제 곡물가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 경기가 어려운 데다
지난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한 상황이어서 가격이나 압박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자녀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충북선관위 전 관리과장 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송 전 차장과 한 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송 전 차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온라인 카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도로 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비난하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악성 민원과 A씨 사망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 탓에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법원도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녹음, 녹화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오는 18일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침에는 법원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법 행위를 하거나 징후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음과 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많게는 10수억 원을 들여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거대한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분양대금 8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바로 앞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대단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분양이 이뤄진 상가들 사이 일부 점포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빈 상가 내부엔 거대한 기둥 2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위해 7억 원 넘게 투자한 이근우 씨는 임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접었습니다. 전체 분양 면적은 58제곱미터이고요. 기둥의 면적 2개는 8.8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평가하신 분의 그 손해율을 보니까 거진 17에서 18%가 나온 굉장히 심각한 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15억 원 넘게 투자한 최모 씨도 지난 2020년 사전 점검에서 기둥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상가를 보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거는 상가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었었고요. 비슷하게 피해를 본 분양자만 무려 12명에 이릅니다. 같은 건물 1층의 또 다른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감쪽같이 가려질 정도로 큰 기둥이 2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이용에 제약이 많은 기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금을 들여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행사가 피해자 12명의 분양대금 80억여 원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속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장 검증까지 실시한 2심 재판부 역시 1년여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 점검을 갔을 때 내가 뭔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용과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 즉시 문제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 분양자들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겪은 심적인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출시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LPG 트럭에서 엔진과 연결된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주행 도중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운전자들은 사고로 이어질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부랴부랴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달 전 1톤 트럭을 새로 산 조모 씨는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춰서야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타기 전에 진입 전에 차가 핸들이 안 먹혀가지고 뭐가 쇠가 부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조 씨가 구매한 차량은 현대차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출시한 액화 석유가스 LPG 트럭. 문제는 같은 시기 기아에서 출시한 1톤짜리 LPG 트럭 역시 같은 결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해당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선 신차가 이렇게 고장나는 건 처음이라며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함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차량을 제어하는 데 필수 장치인 장력 조절기입니다. 엔진과 이 부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벨트 중에 하나가 타이밍 벨트가 있어요. 그 타이밍 벨트를 제대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해주는 게 텐셔너라는 이 부품입니다. 나사가 갑자기 쑥 빠지거나 장력 조절기가 통째로 주행 중에 떨어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장력 조절기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 자체뿐만 아니라 핸들 같은 조향 장치, 발전기, 에어컨 등 연결돼 있는 주요 부품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의 포터와 봉고 모델은 경유 대신 LPG 연료로 전환하면서 차량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출시해 결함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0년 동안 신차나 또 오래된 차에서 볼트가 부러지거나 풀리는 건 사실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새로 엔진을 개발하다 보니까 재질, 볼트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브라켓 재질이 뭔가 강약이 좀 맞지 않았을까. 소비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현대차와 기아에선 뒤늦게 제작 결함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자재 준비 등으로 리콜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출시 때만 해도 경유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이라 주목받으며 3만 대까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리콜을 받는 포터와 봉고 LPG 차량은 모두 2만 1000여 대로 가까운 공식 정비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좀 물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고물가가 다소 잡혀 나가나 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3%대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물가 하락 추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작년 중반에는 한 2%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물가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1월에는 2.8%, 이제 2월에는 이제 3.1%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은 한 2% 정도 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보다 한 1.1% 높으니까 고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다. 경제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뭐 사실 한국은행이라든지 경제 운영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러니까 좀 전에 신문 헤드라인을 봤는데 귤 78% 급등, 폭등 이런 글자를 봤어요.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이 물가 상승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인가요? 사실 이제 그 설날 근처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과는 뭐 70% 이상 올랐다라고 2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귤 가격도 이번에 보니까 거의 80%, 배 가격도 60%, 그리고 파라든지 딸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결국은 식료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료품 중에서도 특히 과일 가격. 그래서 뭐 과일 충격이라고 뭐 얘기가 하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식탁에 이제 과일이란 것이 최근에 거의 필수품처럼 된 상황인데 이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결국은 사람들이 먹을 건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식탁에서 이 과일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2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아까 설이 겹치면서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있다. 사실은 작년에는 1월에 설이 있었고 올해는 2월에 설이 있었는데, 1월에 설이 작년에 1월에 설이 있었다는 얘기는 2월에 과일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올해는 2월에 설이 있으면서 과일 가격 상승폭을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란 것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올해 2월 물가는 작년 2월과 비교해서 하는 건데, 작년 2월에 과일 가격은 설날이 끝나고 와서 과일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고 올해 2월에 물가는 사실은 이제 설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과일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고 이에 따라 좀 가격이 좀 높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뭐 70%의 숫자 자체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작황의 영향이라든지 기후의 영향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일값이 이렇게 특히 크게 오른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사실은 강수량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기후 변화가 급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온도 변화도 된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조량이라든지 혹은 강우량 이런 것까지 동반해서 변화한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예전에는 뭐 상주에서 사과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화천까지 사과 재배 지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 사과를 작황했던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이 그러니까 점차 기후가 변하면서 작황지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폭우가 온다든지 굉장히 덥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게 식물 작황 같은 것들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과일이라든지 아까 식자재들 중심인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과학자들 이야기하기에는 탄소의 양들이 축적이 되면서 기후 변화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나라 과일, 야채, 이게 특히 말하는 식료품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이 과일값이라든지 신선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 있는 걸까요? 이 국지적인 요인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은 어떤 거가 있냐면 결국은 굉장히 작은 영세 농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오히려 이제 농업에 굉장히 강국들이고요. 강국들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은 굉장히 영농지를 크게 하면서 기업형 농업을 하고 시장을 전체 EU 지역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용 영농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거든요. 결국 기업용 영농이란 것은 농업이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큰 농지를 기계를 바탕으로 하고 많은 상품을 해서 전 유럽에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의 효율성이 높고 농업 강국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국가 같은 경우가 이제 농업 강국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데 작은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농업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필지 분할하면서 이런 나라는 사실 필지를 합쳤거든요. 네. 합쳐서 이제 기업이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제 농지 개혁 이후부터 필지를 계속 분할하기 시작하고 필지를 분할한다는 얘기는 농업 규모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 규모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흔히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가서 농업을 해야 되고 기업이 하면은 기계가 딱 흔히 말하는 농지 같은 걸 정리를 해서 기계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데 용농지가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맞는 기계들, 거기에 맞는 농법들이 되고 이에 따라서 수확량 같은 것들이 좀 조절이 어려운 기업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인데 수확량 같은 것들 조절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조금 풀어야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혹은 재해 같은 상황의 대응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교수님 지금 국민들의 이제 체감 물가를 직격하는 품목들이 이제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 큰 문제가 생활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저도 장을 보러 가면 10만 원어치를 사도 몇 개 못 사고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언제쯤이나 돼야 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방송에서 보통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하고 물가 수준을 약간 혼동돼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지금 물가 수준은 굉장히 고물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지나고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그때부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뭐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보자면 물가 지수 차원에서도 한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전보다 5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란 것은 과거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전과 비교하면 이미 장바구니 물가는 한 2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겠다. 이것을 3%대로 3% 이하 그 목표 자체는 2%대로 안정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에너지 가격 변동, 그다음에 홍해 같은 데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2%대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그래서 3%, 2% 중후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동안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2%, 3%란 게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2%, 3% 왔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부담이 줄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뭐 2%대까지 거의 좀 안정적으로 가야 이제 사람들이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수준에서 물가를 인지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 가격 불안을 보이는 품목의 그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을 좀 확대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 결국은 납품 단가 지원이라는 건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결국은 이제 납품할 때 가격을 인하시키겠다. 이제 판매할 때 가격을 인하시키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품 단가 인하하고 뭐 할인 지원이 두 개가 있는 것인데 납품 단가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 마트에 들어가는 가격 자체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도와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좀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할인이라는 것은 이제 마트에서 팔 때 이제 할인 금액 같은 것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아마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농산물 농산물이란 것이 흔히 말 제조업하고 달리 공장에서 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적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영세농업에서는 이게 더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흔히 말해 강제로 좀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작황이라는 것이 또 금세 변하고 과일이라는 것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겨울에는 흔히 말하는 사과나 귤 수요가 많다가 여름에는 뭐 딸기 요새는 뭐 딸기가 겨울 과일이 되긴 했지만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좀 바뀌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지금 수요가 많은 과일에 대해서 그 제철 과일들에 대해서 납품 단가 인하하고 할인 지원을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추가로 과일을 직접 수입해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뭐 추가 관세 인하도 적용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수입 과일을 이제 관세 인하로 인해서 해외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사과는 우리나라 사과밖에 없을 겁니다. 배도 거의 해외 사과, 배도 아마 수입 금지로 알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배나 사과를 수입할 때 병충해라고 이야기하죠. 그 벌레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벌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작황을 망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거를 뭐 수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수요가 많은 작물들인데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사실 논의가 있는 게 일단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은 이 부분을 손대는 것은 아니고 바나나라든지 망고라든지 다른 것들을 직접 수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수입해서 아니면 사과나 귤, 뭐 배를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의 값을 싸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세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농산물 수입할 때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 관세를 인하해 주면서 이런 수입되는 어떤 과일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해서 사과나 배의 수요를 이런 수입 작물로 좀 이행하겠다. 수입 과일로 좀 이행시키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궁금한 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사실은 수요에 따라 다른 건데 결국은 겨울에는 귤을 먹고 사과를 먹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선호가 있거든요. 뭐 바나나라든지 물론 이게 망고라든지 대체 효과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과일들이 있고 한국에 전통적으로 먹는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뭐 거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물가 불안이 계속해서 지금 당분간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물가 분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행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라는 것이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데
이런 것이 기후 변화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계속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작년 여름에 한 2%대로 떨어졌을 때도 한 1년간 뭐 3%를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예측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결국 한국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에너지 혹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식료품 가격 리스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높았던 기존이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던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늦게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시기 가늠하기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시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밤사이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출석을 했는데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은 뭐 크게 2가지 정도, 뭐 3가지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괜찮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 GDP 성장률도 좋았고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가 급 하강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뭐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냥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게 경제가 좋다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경제가 좋기 때문에 물가를 빨리 기준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돌려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에 좋은 얘기를 한 것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흔히 말하는 전망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물가지수 자체가 연준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올해 한 3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을 하는 어떤 예측표를 만들었는데 뭐 이것을 아마 연준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지수 자체가 뭐 약간씩은 뭐 예측보다 높게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플랜대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긴 같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아직 좋은 상태에서 물가지수가 완벽하게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표를 보면서 결국 데이터에 확신이 들 때까지는 빠르게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와 이제 금리에 이어서 이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볼 텐데요.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지금 데이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 그러면 이 뭐 3대 지수 역시 좀 떨어졌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측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미국 경기가 좋은 것을 알고 있고 결국은 뭐 이에 따라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은 좋은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늘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FOMC에서 하는 얘기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데이터 더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믿음을 줄 만한 이 데이터들이 있어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게 봤던 것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미국 연준이 과연 지금 물가지수가 데이터가 계속 2%대보다 높은데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냐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에 대해서는 좀 불식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다우존스, 나스닥, 뭐 S&P 500 전부 다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다음 주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곳에서 경제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몇이나 되는 겁니까? 뭐 세계 14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것을 하는지 조금 아시는 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사실은 이제 결국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경제 자유 지수를 측정하는 재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수주의 아젠다를 만드는 뭐 띵크탱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아젠다라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개인의 시장의 자유에 대해서 최대한 제어를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세금을 덜 걷고 지출도 적게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고 그 대신에 이제 개인의 어떻게 보자면 재산권 같은 것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 환경을 양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는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차원의 이제 경제 자유 지수를 측정했을 때 이제 한국이 세계 14위를 기록함으로써 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단체제가 측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개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고, 흔히 말해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배제된 지수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지수 73.1점으로 세계 14위.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이 지금 전체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LTD 재단에서 지금 나온 보고서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노동시장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조세가 두 군데가 이제 부자유라고 보통 나오는데, 사실 이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자면 정규직의 경직적인 어떤 고용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노동시장 이슈는 핫한데, 어떤 데서 측정하면은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 어떤 데서 측정하면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진 이중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니까 점수를 경제 자유지수, 노동시장의 어떤 자유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경제시장이 자유롭다, 해고라든지 이런 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유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지점들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규직들이 어떤 정규직의 흔히 말하는 파업이라든지 정규직이 흔히 말 해고될 수 있는 이런 역할, 역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작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TD 재단에서 평가한 것은 이 정규직에 대해서 노조의 쟁의 행위라든지 해고 등이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부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가 지금 좀 높게 나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세금들에 대해서는 좀 깎아주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전 세계 자금들이 통합이 되면서 국제 자금들이 세금이 싼 데로 몰려가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그 재산세라든지 기업의 세금들을 깎아주면서 전 세계 자금들을 유치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인하라는 경향들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자유하다,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좀 부자유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동시장 부문 점수가 낮았다. 이게 노동 비용이 좀 크고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뜻일 수가 있을 텐데,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좀 큰 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럽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노동이 경직적일 것 같은데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실직이 되게 되면은 정부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재취업까지 가이던스를, 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취업을 유치하고, 대신에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또 심하게 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연성이란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직은 너무나 유연하지 않고 비정규직은 또 너무나 유연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경제적 전반의 모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완전 이제 결국은 유연화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하려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기업은 유연하지만 정부가 서포트를 적절하게 해주면서 기업의 유연성을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경쟁이 격화되면은 기업의 혁신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노조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흔히 말하는 정규직에서 경직된 규제 같은 것을 해결하려 그러면 유연화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 직원들의 십시일반 모금 덕분에 가까스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4,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디코프 씨는 지난 2017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치 않았던 지난 6년. 일터에서 갑자기 닥친 뇌경색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습니다. 응급 두개골 절제 수술과 두개골 성형술 등 모두 3번의 수술. 의식은 못 돌아왔지만 호흡과 맥박 등이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현실과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모아둔 돈도 입원비로 다 써버린 겁니다. 본국에 돌아가지도 기약 없이 입원하기도 어렵던 선택의 갈림길에서 병원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타국에 혼자 뚝 떨어져 있어서 가족들은 바라지만 못 가는 상황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서 도움을 주자. 지난 2월부터 모금을 시작해 약 3주 만에 1,032만 7천 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좌석 구조를 바꿔 사디코프 씨를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이동식 치료기와 구급차도 마련했고 귀국까지 약 12시간 여정을 신경외과 전담 간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렵게 고국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사디코프 씨를 보며 뜨거운 눈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디코프의 노년의 어머니께서 저희를 보시고 매우 많은 눈물과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뭉클하고 뿌듯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요즘 의대 증원 논란에 따른 의사 집단 행동으로 안팎으로 바람잘 날 없는 병원이지만 생명이 먼저라는 인술의 힘은 변함없이 강력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대전 파남동 거리에서 70대 남성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제 오후 5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정박 중인 배에 타려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대원 2명을 투입해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A씨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신종 악성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일선 경찰서까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전세 사기와 투자 사기, 스미싱과 같은 10대 악성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도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도 악성 사기 추적팀을 설치해 특별 단속과 피의자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계속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예멘 아덴만에서 화물선이 후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선원 2명이 숨졌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후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을 계기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나온 첫 사망자입니다. 후티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이틀간 후티가 감행한 5번째 미사일 공격이라고 미국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でもここは被害者の方たちが自分たちはここの元従業員で自分たちは藤越の中に入る権利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でずっと戦い取ってきて今日私たちがここで集会をできる力関係になっています。私たちは何で応じたんだというふうに
계절은 봄에 접어들었지만 연일 흐린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도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은 점차 수도권과 충북 지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3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에는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토요일에는 영하 3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